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사실상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현재의 방역 전략 검토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달 말에 3,000명 가능성 언급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확산세의 정확한 원인을 제가 보기에는 방역 당국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7월 말 8월 초에 휴가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휴가철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의 면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감염이 됐으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면 예. 그것이 원인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명확하게는 지금 알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이유는 코로나19 자체가 지금 1년 6개월 이상 지속이 됐고 그리고 수도권 4단계 적용도 한 달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초기에는 경각심을 가졌다가 다소 또 지금은 느슨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네. 있고 최근에 수도권에서 4단계 적용 한 달째 하면서 급증하는 거는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버퍼링 구간인데 예. 제가 보기에 요즘에 그러니까 갑자기 2,00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버퍼링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증가세와 감소세가 어느 일정 구간에서 큰 폭 없이 유지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예. 이 구간을 넘어서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는 비수도권의 증가세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비수도권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지역이 부산, 부산에서 확산이 되면서 경남으로 이어졌고요. 대전 지역도 큰 확산세가 있었는데 초기에 적절한 단계의 거리 두기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골든타임,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초기 대응이 부실하다 보니까 지금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휴가철에 대한 면밀한 역학조사가 좀 필요하고 방역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1, 2, 3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이 변수도 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실제로 3차까지만 해도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리 두기나 개인 방역 수칙 정도를 준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감염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델타 변이는 굉장히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량 자체가 기존 바이러스 대비 1,000배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1,260배라고 얘기를 하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다.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4단계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곳에서 뭔가를 섭취를 할 때 마스크를 벗게 되거든요. 이러한 환경들이 과거에는 거리 두기만을 유지를 하게 되면 전파의 위험도가 크게 낮았던 반면에 지금은 굉장히 용이하게 전파를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방역 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거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이제 델타 변이. 그런데 이 델타 변이가 전파력도 세지만 또 특성상 이 무증상 감염이 많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걸린 줄 모르고 주변 사람을 만났다가 이후에 이제 증상이 발현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이렇게 전파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고 해결책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무증상 감염 자체가 약간 좀 데이터상의 오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증상인 것까지 포함돼서 무증상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명확하게 무증상 감염 비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과거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증상 비율이 얼마냐, 델타 변이의 무증상 비율이 얼마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전제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확실하지 않다.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굉장히 브로드한, 그러니까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확실하게 델타 변이가 무증상 감염을 증가시킨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주로 젊은 층,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 30대에서 주로 최근에 많이 감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이 젊은 층에서는 무증상 감염이 원래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델타 변이가 마치 무증상 감염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염되면 위중증도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사망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인도 데이터에 따르면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는 약간 초기 증상이 다르다. 그러니까 감기 증상하고 보다 더 유사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두통, 인후통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냉방병 얘기도 예전에 했었죠. 네, 그러니까 콧물 정도 나는 증상을 초기에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을 오래 노출됐을 경우에 냉방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환절기가 도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 환자하고도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단계보다는 향후에 그러니까 감기가 보다 유행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자각하는 그 자각 진단이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19인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보다 많은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서 확산이 더 폭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기존까지만 해도 여름철에는 감기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말씀하신 냉방병 정도가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보태지게 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더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역 당국의 브리핑이 지금 시작됐는데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000회분의 백신이 공급됩니다.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세에서 49세 연령층 사전 예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18시까지는 주민등록상 생일 끝자리가 1인 18에서 49세 연령층 예약이 마무리되고 20시부터는 끝자리가 2인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이 실시됩니다. 8월 12일 0시 기준으로 예약 대상 총 480만 8,287명 중 271만 2,180명이 사전 예약을 완료하여 예약률은 56.4%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사전 예약 첫날인 8월 9일 20시부터 10일 18시까지는 주민등록 번호상 생일 끝자리가 9인분들이 사전 예약을 실시하였으며 약 84만 명이 예약을 완료하였고 예약률은 59.4%였습니다. 8월 10일 20시부터 11일 18시까지는 끝자리가 0인분들 중 약 101만 명이 예약을 마치셔서 예약률 61%를 기록하셨습니다. 18세에서 49세 연령층 사전 예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원활한 예약을 위해서 개통 이후인 20시보다는 20시 30분부터 이용하시면 빠르게 예약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10부제 순서에 따라서 본인의 사전 예약 가능 기간에 예약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7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개최된 제7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 보상이 신청된 사례 중 총 74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의무 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과 과거력, 가족력, 접종 후 이상 반응까지의 임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368건에 대해 보상 결정하였습니다. 밀러피시의 증후군으로 추정된 한 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의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로 평가하였습니다. 전체 예방접종 2,856만 8,312건 중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13만 3천여 건이었고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 반응으로 피해 보상을 신청하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는 총 2,300건이었습니다. 그중 58.7%인 1,351건이 보상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17명이며 이 중
지원을 기 마치신 네 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대상자분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7주 연속 증가하였으며 특히 델타 변이 영향으로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에서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 환자는 437만 명으로 전주 대비 약 25만 명이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약 2천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태평양, 미주, 중동, 유럽 순으로 주간 발생이 증가하였고 사망자의 경우 서태평양, 유럽, 중동 순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접종 완료율이 49.7%인 미국의 경우 확진자와 입원 환자 발생이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미접종자가 많은 특히 0에서 20세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예방접종 접종률이 62.3%인데 6월 초 주간 발생 평균 86명 수준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여 지난 주간 24,768명이 확진되었으며 최근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7주 연속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도쿄올림픽이 종료된 이후 역대 최대 발생을 보였고 누적 발생 1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10만 명당 주간 확진자 숫자를 보면 미국은 10만 명당 222명, 영국은 10만 명당 274명, 일본은 10만 명당 7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10만 명당 22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당 주간 사망자 역시 미국이 10만 명당 1.0명, 영국은 0.9명, 일본은 0.1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0.044명의 사망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1차 접종 및 접종 완료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예방접종과 방역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통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외의 주요 감염병의 발생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법정 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14만 5,96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8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8.5%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의 경우 발생 환자는 15만 9,496명, 인구 10만 명당 30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를 제외한 경우에는 신고 환자 수는 8만 5,239명, 인구 10만 명당 16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년 대비 46.6%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개선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람들 간 접촉 빈도 감소, 해외여행 감소 등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코로나19를 포함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감염병 모니터링 및 철저한 입국 검역 등의 방역 대응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조속히 통제하고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방역 수칙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광복절 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학기 개학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처럼의 연휴이지만 이동과 여행은
감염 확산 확률을 높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광복절 연휴에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말에는 우리 아이들의 2학기 등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2학기 등교를 예정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방역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번 연휴에는 집에 머물러 잠시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휴가 중 타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고 19제로 진행하는 백신 예약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신 접종은 4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해준 순서에 따라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네, 방역 당국의 오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7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의 팬데믹이 우리만의 일은 아닌 상황인데요. 지금 방역 당국이 광복절 연휴 이동량 자제해달라 다시 한번 당부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이동량하고 확진자 증가는 보면은 절대적인 그 인과관계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네. 이동량이 크게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네. 방역 피로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동량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지금보다 더한 대책이 있을까요? 이동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거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실시했던 것처럼 셧다운 조치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또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은 네. 또 검토하기 어려운 카드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 중에 하나는 일단 대중교통 KTX나 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실시했던 것처럼 50% 그 예약 을 시행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일정 과거엔 부분 사실 그렇게 했었죠. 네, 일정 부분 도움은 된다. 그 당시에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동량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50% 예약제 때문에 그런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당시에는 경각심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효과가 좀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야간 동안에 어떤 시내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의 운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 아니면 편수를 줄이는 방안 이런 방법 밖에는 실질적으로는 현실적 대안은 없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확진자가 늘게 되면 그 안에 당연히 위중증 환자도 늘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보통 보면 예전에 1차에서 3차 유행 때를 보면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시점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시점은 약간의 1, 2주 정도의 시차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도 중환자 병실 부족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하나의 질문이랑 그렇다면 그 대비를 위해서 건강한 성인이라던가 경증 환자는 좀 자가치료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 건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지금 병상 문제 같은 경우에 위중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장 지금 긍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고연령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의 비율이 크게 줄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3차 유행 때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 통상 1주에서 2주 후에는 위중증 사례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한 2주 정도에는 사망률이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패턴이 다소 바뀌었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의 위중증 비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0.5% 이하로 보고 있는데 확진자가 지금처럼 2,000명에 도달을 하고 아니면 그 이상 3,000명, 4,000명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 0.5%의 위중증 비율에 맞춰서 위중증 사례도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보하고 있는 병상 같은 경우에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방역당국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지금의 확진자 비율이 어느 정도 장기화됐을 때 얼마만큼의 병상이 소진이 되느냐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생활치료센터도 지금 상태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수일 내에 소진이 다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치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가치료는 제가 보기에는 배수의 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의 거주 공간이 아파트다 보니까 어떤 한 라인이나 한 동에서 자가치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주민들의 어떤 불안이라든가 혼란 같은 부분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은 한정적으로 12세 미만의 아동이 감염됐거나 아니면 부모가 감염됐는데 아동이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자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을 위해서만. 네. 그러니까 돌봄 목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못하게 되면 위중증으로 급격하게 예후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건강하다가 갑자기 오늘 밤에 예후가 안 좋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자가치료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수가 적으면 대응이 가능한데 만약에 수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적절하게 보건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 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망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자가치료 조건 중에 하나는 자가치료를 할 때에는 그 동반 가족들도 다 자가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가정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같은 공간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감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한 공간에 살다 보니까 구역을 딱 나누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 지금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거론하는 거는 상당히 예. 좀 위험 요소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지금 시점에서 이 방역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코로나와 같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사이에서 당국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검사해서 추적해서 치료하고 이게 이제 일정 부분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도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고 코로나는 과학이니까 이 의견을 좀 듣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지금 뭐 사실상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T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물론 확진자가 적고 예. 우리가 적절하게 과거 메르스 때의 경험 때문에 굉장히 대처를 잘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확진자가 해외의 다른 나라보다 폭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를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질병을 컨트롤하는 방법인데 네. 이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전통적인 방법, 지금 말씀하신 3T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 3T를 실제로 효율적으로는 했으나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계 수도권 4단계가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 부분을 안 하고 갑자기 다른 방역 정책을 취하게 되면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다. 일부에서는 지금 관리를 확진자 수가 아니라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로 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그러면서 빗대서 얘기하는 가장 큰 어떤 지표 중에 하나가 독감이거든요. 독감의 네. 치사율이 0.1% 정도인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치사율이 60대 이상의 접종률이 이루어지면서 0.1에서 0.2%로 낮아졌거든요. 예.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망자가 65세 이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 접종한 연령대가 포함되어 있는 치사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게 되면 독감은 현저히 낮은 치사율이다. 그러니까 동일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 의료 시스템 부담으로 당연히 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치르지 않았던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위드 코리아 전에 일단 할 수 있는 한 좀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자 개별 사례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여름방학 맞아서 아이스하키 캠프가 뭐 열렸고 강습도 전국 곳곳에서 열렸는데 뭐 강사가 확진이 되면서 집단 감염 퍼졌습니다.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간, 지하 공간 이런 데서 계속 확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금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들이다라고는 보고 있고, 지금 굉장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숙박을 같이 하는 이런 캠프와 같은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지는 몰라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예.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이들은 감염돼도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이기 때문에 뭐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견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그 롱 코비드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결과들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오랜 않습니다. 기간 나오는 후유증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유증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방역당국 설명 중에서 다른 법정 전염병은 우리가 개인 위생 수칙 잘 지키는 바람에 좀 줄어들었다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찬바람 불면 이제 곧 독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통 기억을 해보면 한 10월 정도부터는 독감 백신 빨리 맞으시는 분들은 맞기도 했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하고 독감 백신 요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와 요 계획까지 같이 좀 그 접종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이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뿐만 아니라 예.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텀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통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같은 굉장히 짧은 텀을 두고 접종을 받으시면 안 된다. 보통 네.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소 게 기간이 그럼 한 얼마나? 2주 정도 2주. 텀을 두고 접종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지금 10월 달, 11월 달 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종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독감 백신하고 잘 이제 스케줄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는 예.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작년에도 그랬듯이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잘 하게 되면 독감의 발병률은 크게 줄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독감 백신보다는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으시는 예. 게 좋다. 그리고 향후에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독감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백신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때는 막 안 돼서 뭐 광클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뭐 서두에 얘기했지만 백신 편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에 우리가 그 자녀 백신에 대한 어떤 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신 대표적인 이유가 백신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백신 인센티브가 거의 무용지물화 다 중단을 한 됐거든요.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금 단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더군다나 또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권고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굳이 지금 단계에서 자녀 백신 때문에 일부러 광클하고 찾아가고 할 수고로움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향후에 사용 못하고 폐기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을 하시고 2차 접종으로 교차 접종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낮은 부분은 일단은 그 같은 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차 접종으로 해서 효능을 높이는 방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의 어떤 아스트라제네카 기피 현상 같은 경우는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정부에서 방역 방침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오늘 손영래 반장 같은 경우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이렇게 새 방역 지침을 검토하는, 이렇게 바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 정부의 고민도 굉장히 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